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은 긴급 신용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정부의 따뜻한 금융 지원이나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진짜 선수들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걸려온 거대한 마진콜이자 파산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1,400원도 아니고 1,500원도 아닌 바로 1,600원입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고 여행 가기 조금 힘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1,600원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닙니다. 이 지점은 한국 경제가 수학적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임계점이자 부러지는 지점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알던 모든 경제 공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등하고 갚아야 할 외화 부채의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난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끝에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뱅크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뱅크런은 그렇게 촌스럽고 시끄러운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뱅크런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그리고 은행의 서버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일런트 런 즉 침묵의 뱅크런이라고 부르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5가지의 확실한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징후들은 감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금융터미널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은행들의 전당포라고 불리는 RP 시장에서 발생한 발작입니다. RP 시장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이 시장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정상적인 금융혈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이 시장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자금을 긴급하게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평소의 13배가 넘는 유동성을 억지로 주입해야만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은행이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금융권 내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현금을 움켜쥐는 돈맥경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지 않으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은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이 증발해버린 인터뱅크 프리즈, 즉 은행 간 자금 동결 현상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신용 위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의 공포 지수입니다. 국가는 망하지 않지만 기업은 망할 수 있기에 회사채 금리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격차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건설사를 이미 부도가 난 좀비 기업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뿐 시장은 이미 그들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건설사의 자금줄이 막히면 그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달러 부족 현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환율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달러 조달 비용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숫자는 겉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다릅니다. 시중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는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현장의 실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달러가 없으면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줄 배당금도 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소리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 스마트 머니의 대탈출 행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은 뉴스에 나오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한국의 슈퍼리치들이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 뭉치를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은행 앱을 켜거나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립니다. 원화 예금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외화 예금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국내 지방 은행이나 중소형 증권사에 있던 자금을 글로벌 은행으로 이체합니다. 시티은행이나 HSBC 같은 외국계 은행으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자본의 국적 세탁이자 원화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부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탈출 준비를 끝마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같은 곳에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던 전세제도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향해 달려가면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버티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씨가 마르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제도라는 거대한 폰지 사기에 가까운 구조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며 갭투자의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봐 공포에 떱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가 역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부르지만 이번에 올 파도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동맥경화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600원이라는 환율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인구 감소나 공급 과잉을 부동산 하락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요인보다 당장 내일 시장을 죽이는 것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외국인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들이 10억 원을 투자해서 산 아파트가 환율 변동만으로 칠 억원 가치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의 30%가 공중 분해되는 것을 지켜볼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손절해야 할 애물단지입니다. 손실을 확정짓고 남은 돈이라도 건지기 위해 무조건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강남 불패라는 신화도 종이호랑이처럼 찢겨나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준 집주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원금의 일부를 당장 갚으라는 무시무시한 통보입니다.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만 보던 마진콜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벌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매물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고 낙찰가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빠지면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이 망하는 것은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이 안전한 달러를 찾아 떠나버린 한국 시장에는 빈 아파트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징후와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파국을 향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정부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원화 지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폭풍 후 치는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원화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할 때입니다. 대신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나 실물 자산인 하드 에셋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것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냉정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금 투자를 고려하지만 금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역시 달러 현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것은 달러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유 자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역이용하여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부동산을 공매도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금융 상품을 통해 위험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당장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 비용을 감당할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이 없으면 끝입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은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광산의 카나리아처럼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두 가지 지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NDF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급등한다면 그것은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이라는 경보입니다. 이때는 모든 투자 활동을 멈추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여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남들이 뉴스 속보를 보고 당황할 때 여러분은 이미 대비를 마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1997년이나 2008년과는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기업이나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계 부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 갇힐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헐값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2026년에 올 위기 역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뜨고 파도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파도가 덮치기 전에 서프보드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징후와 대응 전략이 여러분의 튼튼한 서프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희망회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하는 것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건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환율이 1,6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림창은 환율 급등, 뉴스와 주식시장 폭락 알림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경제 뉴스를 검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불로 도배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며 한국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조차도 환자손을 우려한 매도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 앱을 켜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여의도 증권가의 식당에서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금리 발작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구하지 못한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정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자 역시 줄 수 있는 달러가 없어 난처한 목소리로 거절할 뿐입니다. 오후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지만 매수 문의는 단 한 통도 없습니다. 모두가 급하게 집을 팔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집주인들의 다급한 목소리뿐입니다. 호가를 억 단위로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 증발해버린 시장의 냉혹하고 처참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건설 현장은 멈춰서고 타워 크레인은 녹슨 흉물처럼 도심의 하늘을 찌르고 서 있습니다. 자재값이 폭등하여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손을 놓은 것입니다. 분양을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합니다.
PF 대출 만기가 돌아온 시행사들은 줄줄이 부도 처리가 되며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환율을 방어하자니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훨씬 더 기초 체력이 약하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입 식자재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음식 가격을 올리자니 지갑이 얇아진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거리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나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나며 상권 전체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겪게 될 이 위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추락하는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힘든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유학 중인 자녀는 돌아와야 합니다. 수입차를 타던 사람들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개개인의 자산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냉정한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희생양이 될 것인지 사냥꾼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금리가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들을 매일 점검하며 촉을 날카롭게 다듬으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너무나 흔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부동산의 몰빵된 자산 구조는 다가올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나누어 담으십시오. 특히 달러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의 가치 상승이 전체 자산의 하락을 방어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없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과도한 부채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마른 수건을 짜듯이 현금을 확보하여 빚을 갚아 나가십시오. 가벼운 몸짓만이 거친 파도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중국의 경기 침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파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배를 향해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선장이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선원인 우리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현실을 외면하다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이라도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1997년과 2008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시장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는 공포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숲을 이룰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이 예스라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조차 비용이라는 것을 투자 세계에서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회는 준비된 자의 손을 잡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차트와 데이터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불을 지켜줄 마지막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고 함께 부자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전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시장을 분석하는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물러가겠습니다.